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수업을 할 내용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감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함께 달성한 국가로서 많은 개도국으로부터 그 경험과 교훈을 전수해 주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한국이 어떤 식으로 경제발전을 해왔고 그 경제발전 전략은 무엇이며 그 과정 속에서 감사원은 그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감사연구원에서 연구 1팀장을 맡고 있는 김찬수입니다. 2006년부터 감사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한 10여 년간 국가재정, 공공감사, 그리고 직무감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관리자로서 전반적인 국가감사체계 고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쭉 그 스토리를 과거에 60년부터 한 40, 50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파트 2에서는 과연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이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어떤 비리나 범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감사원은 어떤 감사 전략을 수립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원했는지 그 전략과 실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는 감사 초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부터 한 2000년까지 한 40여 년간 연평균 9%라는 놀라울 정도의 높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4.7% 그리고 2011년부터는 2.9%로 많이 줄었지만 과거 40년간에는 연간 9%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먼저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었고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로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인 인프라가 급속히 확충되었으며 또한 인적 자본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관리 역량이 확충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급동의 변방에 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 민주화도 급격하게 진전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3년에 불과 그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경제 규모는 2019년에 무려 1조 6천억 달러라는 1000배 이상의 경제 규모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을 보면 1953년에 불과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소득이 2019년에는 32,000불로 무려 480배 정도나 성장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만 달러가 넘어선 거죠. 자,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도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1960년에
1인당 소득을 보면 전 세계에 비해서 35%에 불과했던 한국이 1987년에는 거의 세계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소득을 기록하게 되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2.7배나 높은 그런 1인당 소득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규모 전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60년에는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8년에는 1%를 기록하게 되었고 2016년은 1.9%에 이를 정도로 한국 경제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수출 품목의 변화도 굉장히 눈부시게 변화했습니다. 1961년도에 보면 철광, 광석하고 텅스텐에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의 높은 비중이었는데요. 1970년에 보면은 섬유가 40.8%로 증가했으며 점차 80년을 보시면 섬유의 비중이 줄고 전자산업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0년대 되면 전자산업이 27.4%로 단일 품목으로 제일 높은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출 품목의 고도와 함께 산업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1960년에 농업이 무려 39%를 차지했던 것이 2017년에는 2.2%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60년에 12%에 불과했는데 이게 2017년에는 30.4%로 제조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2017년 5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산업 구조는 이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고민은 단순한 비중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이냐. 즉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 숙박업, 즉 자영업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서비스 쪽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리고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 의료, 돌봄,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되었고 제조업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부가가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조업을 육성할 것인가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투자도 2000년에 전체 GDP에서 2.18%에 불과했던 투자 비중이 2015년은 4%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제발전과 과정에서 교육은 어떤 영향을 주었고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복잡한 이슈입니다.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과 동시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문맹률의 경우에는 53년에 25.6%였던 것이 지금은 사실상 1.7%로서 문맹률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 OECD에서의 대학 진학률의 평균이 42%인데 반해서 한국은 69%로 월등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즉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랬다. 또는 뭐 해외에 어떤 시장이 많이 열려서 그렇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건 효과가 있고 어떤 건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지만 모든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의 급격한 성장. 이거는 모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빠른 성장의 비밀은 바로 교육과 인적 자본 축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경제 발전 결과
기대 수명도 이렇게 82.4세로 늘었고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도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 크게 보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1988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에도 어떤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제발전의 결과 어떤 그 사회적인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시설도 급격히 확충이 되었고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소득 분배에 관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경제발전과 소득 분배의 관계도 많은 논쟁이 있고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같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어떤 획기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상당히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소득 분배가 상당히 평등한 안정적인 모습을 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중산층이 상당히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어떤 소득 불평등도가 어떤 심화되고 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진위계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게 새로운 어떤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이 재정인데요.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가 자력이 있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거나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국내에 돈이 없으면 해외에서 차입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정부가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지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1970년부터 80년 사이까지는 상당히 어떤 재정 수지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컸고요. 반면에 1980년 이후에는 어떤 이 법에 예산회계법에 이런 수입 내에서 지출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수립하고 나서는 상당히 어떤 재정 수지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가 좀 뒤에 있는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과 82년 사이에 보면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보면 그리고 이것을 뺀 어떤 재정 수지를 보면 197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유지했는데요. 그렇지만 1980년부터 96년까지는 거의 균형 재정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실제로 1997년에 한국은 아시다시피 어떤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때에도 보면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중이 8%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성장, 사회적인 확충과 더불어서 민주화도 한국의 경우 급격하게 이루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전 세계 한 160, 70개 정도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느냐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EIU 디모크라시 인덱스인데요. 이에 따르면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풀 디모크라시라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플로드 디모크라시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것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 일본을 포함해서 제일 한국이 높은 위치에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급격한 경제 성장, 그리고 소득 분배 안정, 그리고 재정의 균형, 그리고 민주주의 달성, 이런 성과를 보았는데요. 과연 정부는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어떤 62년부터 96년까지 어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7번 정도 수립을 하였고, 어떤 이런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이 상당히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의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시장에 의한 어떤 자연스러운 시장에 의한 국가의 발전,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반대 케이스, 한국을 보았을 때는 이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부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적 소유권을 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어떤 수출에 대한 촉진 정책들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거시경제 안정화를 기했으며,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청렴하고 유능한 어떤 관료의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각각을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적 소유권의 보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고요. 시장 경제에서 핵심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이나 뭔가 상품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의 기본 전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어떤 수출의 촉진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단은 금융, 정책 금융이라고 하는 수단,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출 쪽에서의 수단, 그리고 다양한 규제 전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상당히 산업화와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금융이라는 건 무엇이냐? 전반적인 국가의 어떤 투자 자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특정하게 수출 중심적이고 정부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이 재원이 쪽으로 흘러가도록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돈의 물꼬를 그쪽으로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을 때는 한 60%까지 정책금융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될 정도로 정책금융이 활성화됐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20, 30%.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어느 분야에
많이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 감면이라고 하는, 요새는 조세 지출이라고 부르죠. 텍스 익스펜디처. 조세 감면도 상당히 많이 함으로써 어떤 이 산업 그리고 수출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정부가 이제 구축함으로써 어떤 과당 경쟁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양한 수출에서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걸 국제무역론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는데요. 유치산업보호론이란 건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영국 그리고 미국은 빨리 경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부가 어떤 수출입을 일정 부분 통제함으로써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를 한 이후에 뭔가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비교 우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즉 이전에 비교 우위론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동태적인 비교 우위를 통해서 어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론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인펀트 인더스트리, 유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그 장벽들을 낮추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어떤 성장 전략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 안정화입니다.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다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부채가 과다하게 높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국의 직접적인 조세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채권을 국내외로부터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결과로 부채가 과다해지는 경우가 있고 부채의 과다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략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부 지출 비중이 그렇게 관리가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정부 지출 비중이 20% 정도로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었다. 1990년에 불과 2.7%에 불과했고 당시 OECD 기준으로 보면 가장 수치가 낮은 겁니다. 물론 급격하게 그 수치가 올라가서 16년에는 10% 정도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또는 고령화라고 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비중이 또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어떤 챌린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낮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필수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또는 스테이트 오운드 엔터프라이즈, 즉 국영기업이 직접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지출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버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 자, 그러면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을 펼치면 다 그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두 개를 잡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 전략을 펼치는데 어느 산업에 어느 기업에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 관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의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원을 배분해 준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수출 쿼터를 늘려줄 것인가 라고 할 때 과거의 수출 실적을 보고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쿼터를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 기반한 어떤 그런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요인이고, 또 한 가지 요인은 뭐냐? 바로 관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더 청렴하고 유능했다. 유능한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관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짧게 말하면 한국의 관료들은 상당히 엘리트 의식과 프라이드가 높았다. 즉, 자기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주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와 자기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습니다. 1963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이지만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그리고 1977년에는 장기 해외 연수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주요 선진국으로 2년 정도 가서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당연히 국비죠.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렴과 이런 유능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어떤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정 어젠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